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무료 전화 02-2638-390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그것을 알려주마 MPL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갖고 오셨나요? 네, 앞에서 또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면서 MPL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MPL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담보부 MPL에 대한 안전장치 어떤 게 있느냐라고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담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통화를 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실물이 있기 때문에 MPL도 이 실물을 기반으로 한 투자처라는 것들이 첫 번째 안전장치일 건데요. 일단 MPL의 공시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회사나 여신기관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을 해줬는데 3개월 이상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서 경매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던 이 MPL 투자회사, 지금은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업체 하면 좀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 우리 네. 이제 좀 어깨. 네, 형님들. 사채 이런 네.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2016년에 금감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MPL을 취급할 수 있게끔 특화해서 대부업체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부업 중에서도 MPL만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따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아니시는 거죠? 네, 아닙니다. 네. 뭐 저 같은 어둠의 사람, 세계, 네. 어둠의 세계는 아니시고.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이 MPL을 매입을 합니다.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는 네네.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개인도 할 수 있었어요. 네. 개인이 금융기관 찾아가서 MPL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서 매입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관리도 좀 안 되고요. 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금감원 관리 감독을 받는 회사들만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좀 어렵고요. 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빨리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해. 네, 이렇게 네. 이제 대부업체를 통하게 되면 이 대부업체에서 이걸 사오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변경이 되겠죠. 근저당권을 사왔으니까 네네.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 투자자는 이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의 질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질권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인질질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님을 인질로 잡았어요. 네. 그럼 전문가님이 움직이려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네네. 네,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 네.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든가 요구사항을 들어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를 풀어줘야만 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질권을 먼저 해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 최우선순위권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을 사왔고 예. 그 1순위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 예, 그러니까 배당받을 때 최우선 배당권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온다. 지금 이제 경매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순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낙찰이 되면 순위별로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2순위가 받아가고요. 또 그 2순위가 받아가고 또 남으면 3순위가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MPL 투자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하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는 그러면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등기부상의 질권자로 근질권을 설정을 한다.
하면 안전한 근저당권에 내가 근질권 설정.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1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우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을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경매할 때 그 원천세, 그러니까 국세지방세라든가 아니면 소액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건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체크를 하고 그럼 들어가기 이제 때문에 뭐 모든 순위를 다 배제를 하고 뭐 체납세금이나 네. 아니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먼저 보존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순위가 이제 매겨지는데 네. 그 그때 순위의 1순위 근저당보다 더 앞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그 당해세나 소액임차보증금 바로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투자자는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안정성은 최고네. 법원에서 돈을 확보를 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근저당권 이제 등기부에 등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금 플러스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그 수익이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한 13% 전후 정도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 확정이 되는 거라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내가 그 직접 질권을 설정하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사올 때 예. 금융기관으로 투자자가 돈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은 그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질권을 내가 매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투자자다. 네, 그럼 이런 의심도 할 것 같아. 아니 질권이 잡힐 때까지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오고 그러니까 투자하고 사오고 등기필증 승기 그 1순위 등기필증 나오고 그다음 질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럼 그 사이에 먹튀하면 어떡해? 네, 이제 그런 질문도 종종 하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 뭐 가능한 빨리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대부업체에서 매입해 놓은 근저당권에 이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거기에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런 네. 경우는 뭐 신청하면 3일 정도 이후에 그 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행정처리 기간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뭐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매번은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뭐 유망한 물건을 하나 정해서 자, 이 물건을 우리가 사올 건데 뭐 투자 금액이 얼마큼 들어갈 거니까 여기 투자하실 분들 투자하세요라고 펀딩을 받는 거죠. 모이세요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펀딩을 하는 데까지 시간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뒷단에 이제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그 질권 대출 하는 금융기관이 질권 설정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텀이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금감원에서 그 등록을 하게끔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법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도 너네들 그런 거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실은 더 이상 이 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년에 2번씩 운영 현황에 대한 것들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제도적인 조치들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법적인 보호 장치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겠죠. 예, 그래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보면 자, 일단 경매를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 과정이 이건 경매인 거죠. 경매나 공매, 경공매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투자자는 질권 설정자로 참여를 합니다.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의 질권자, 그러니까 1순위 배당권자라고 뭐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자고요. 여기에 대한 권리를 어디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재를 해주고요. 등기 필증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 안전장치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경매 과정이 진행되면 나는 이제 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진행 상황들을 계속 우편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깜짝 놀라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도안이면 보잖아. 네.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왜 내가 뭐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시는데 딱 뜯어보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이제 매각 기일이 결정됐다. 그럼 언제 매각 하겠다라는 하는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경매 진행에 대한 변동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일 변경이라든가 뭐 석경 시청이라든가 이런 변동 사항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낙찰이 돼서 배당금을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매는 우리가 누구나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사건 번호를 치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해당 내용들 나는 이해관계자니까 내용들을 열람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해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법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근질권 설정자로부터 투자자로 이제 질권이 이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저당권의 질권을 잡고 있으니까 우선 배당권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자,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잖아요. 자, 대부업체보다 더 먼저 받는다라는 거죠. 네, 요것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권을 갖고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먼저 줍니다.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당해세나 뭐 소액임차 보증금 그거는 뭐 토익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뭐 우선에서 그건 빠져나가는 거니까 없는 거라고 감안을 하고요. 그럼 투자회사, 그러니까 즉 대부업체보다 훨씬 더 돈을 먼저 받는 거네요. 그렇죠. 먼저 받고 그다음에 돈이 나오면 이제 대부업체로 가겠네. 그렇지. 남는 거는 이제 네. 안 남으면? 그 다음 순위가 대부업체가 되는 거죠. 안 남으면? 안 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에 예, 밑지는 장사가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설정 금액을 네.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속행 신청, 질권, 근질권, 지금 법률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이 NPL 투자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의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기타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다고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좀 생소하실 수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자, 요거만 좀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질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질권 등기는 근저당 등기보다 더 간단하고요, 절차가.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절차가 일단 간단하다라는 거. 그냥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사에서 신청을 하면 행정적으로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나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절차도 굉장히 간단한 네네.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저당 설정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겠죠. 항상 이제 수익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생각하는 게 비용, 세금, 수수료, 뭐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건데 이왕이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이 그렇죠. 비용이 적어 수익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개인은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법인도 가능한가요? 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대부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급할 수 있는 대부업 법인인 거고요.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직접은 못하니까 대부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법인도 할 수 있고요. 법인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죠.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NPL을 구매하는 건 힘들지만 대부업체를 통해서 질권을 사오는 등재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법인도 왕왕 문의가 오는 게 실은 법인 자금도 이제 잉여금이 남으니까 뭔가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낮죠. 그렇다고 좀
리스크가 있게 운영하기는 법인 자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NPL 같은 경우는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을 투자하면 실은 또 법인 입장에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NPL을 좀 선호를 하고 NPL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법인들이. 핵심은 투자자들은 질권을 통해서 우선 수익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NPL이 혹은 예상되는 NPL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빌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채권 최고액은 13억 1,500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했던 금액은 1억 7,800. 운영 기간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그 금액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주변에 학교들이 다 분포가 돼 있고요. 학군이 좋겠네요. 네,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시장도 있고 주변 여건들이 좀 갖춰져 있긴 한데 딱 보시면 어떤 주택지, 택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인근에 학군이 잘 형성돼 있는 이 지역에 그 빌라 건물, 그래서 임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3억짜리 채권을 1억 7,800의 실투자금으로 네.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NPL이 장점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저희가 사오는 거기 때문에 1순위는 가장 먼저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생각했을 때도 요거는 뭐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우리가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또 추가로 질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레버리지 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을 1억 7천, 2억이 좀 안 되는 투자금 가지고 매입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NPL 투자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운용 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건들이 인기가 있느냐인 거죠.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대형 부동산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그런 물건이라서 기간이 좀 짧았고요. 배당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자, 13억 1,500에 대한 이 채권 최고를 갖고 있는 물건지를 실투자금 1억 7,800에 가져왔고 운용 기간은 10개월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던 물건지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물건은 이제 대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물건인데 이것도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구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채권 최고액은 2억 3,400이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 굉장히 적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권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충분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운영 기간은 12개월 예상하고요. 자, 실제로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해당 물건지가 여기가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여기 해당 지역이고요. 위치는 보면, 좋네요. 역세권이네요. 네, 여기도 위치를 한번 보면 역세권에 가깝고 뒤에 뭐 학교들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광주 물건하고 비슷하게 이쪽도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소재하는 임대형 수익부동산, 수익형 임대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있으면 임대를 놓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라는 조금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들이 좀 충분하고요. 그 건너편에도 학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꽤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임대형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꽤 인기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봤고요. 그래서 배당금은 약 200만 원. 실은 배당금이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 꽤 괜찮은 이거는 거죠. 이제 예측 배당액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충분히 뭐 이 정도는 그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